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비즈플러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악화된 고용 등 우리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가 15% 내리고 맞춤형 일자리도 5만 9천 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 방안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 대응으로 1년 7개월 만에 2,1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만 3천억 넘게 파는 등 최근 5거래일 연속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발표 배경, 또 주요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호 차관보가 출연합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은 투자 활성화, 혁신 성장, 일자리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해당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보완할 점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류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상했던 10%보다 인하폭도 15%로 더 커졌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지금보다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실제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수준 저렴해집니다. 배기량 2000cc 중형 승용차의 경우 70리터 기름통에 휘발유를 가득 넣으면 최대 8,610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수가 촉진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혜는 기름값을 많이 쓰는 부유층이 누릴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기량 기준 등록 대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차량의 5, 6% 정도는 배기량 2,500cc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 그 혁신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 등을 부처 합동으로 관찰,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MBC 이대종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또 최악의 이 고용 부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취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늘린다는 거죠? 네, 앞서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를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장년층 실업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업장에 대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 직원 1명당 월 13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1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낮은 금리의 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을 오는 12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차 부품 업계에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비율을 높여서 1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도 3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게임과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는 3,6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로 조성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콘텐츠 육성 방안은 다음 달에, 관광 활성화 대책은 오는 12월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발 금리시장 불안 여파, 또 외국인의 잇따른 매도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김성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 공세에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52포인트 내린 2097.5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1년 7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 주식을 많이 팔아치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개인은 2602억 원, 외국인은 3316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특히 외국인은 지난 18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9.7포인트 내린 69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7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2일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18억 원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기관은 370억 원, 개인은 11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안 좋을 때마다 외환시장, 그래서 환율이 좀 오르는 편이었는데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30전 내린 1132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전날 상승폭을 절반 이상 반납한 셈입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원화 가치가 이에 반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때 1.5% 이상 상승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오전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할 때 보증금 부담을 지금보다 대폭 낮춰주고 입주 자격을 더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판잣집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18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여기에 직장 내 공간이나 PC방 등의 주거 유형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37만 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목돈이 없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만 내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이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 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해서 입주의 무주택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된 월세대출 대상자에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켜 대상을 늘렸습니다.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입주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청 절차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거지원 대상자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 예정 미혼모 등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주택이나 고시원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저 주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 8월에 출생아 수가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가 27,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9.3%나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역시 3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월별 최저 기록 달성도 29개월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점을 통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에 보장 내용에 따라 계약 조건도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의 계약 중도 해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펀드에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들이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고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서 연금의 절반만 받는 전직 공무원들 중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이 1,5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법원, 법무부, 교육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자와 IT 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9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7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네, 앞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뭔가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고요. 실제 기대 효과가 어떤지 직접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호 차관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뭐 고용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은 매달 500억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도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가 지난 6개월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그렇죠. 하반기에는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미중 통상 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경기 부진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경제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대책도 뭐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좀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딱 짚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크게 보면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규제를 풀겠다는 부분. 그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간의 그 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노동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에서는 그동안 각종 절차라든지 규제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를 4개를 풀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시키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공공 부문에서는 특히 이제 지자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핵심 내용이었던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제기되고 있던 그 원격 협진이라든지 공유 경제 관한 그 핵심 규제를 풀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 자영업자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나마 15% 인하함으로 인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인 거죠? 6개월 한시적으로 하게 되겠고 그건 유가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따라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해서 마지막으로는 노동시장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 각종 제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일정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나눠서 살펴볼 텐데 물론 뭐 순서상으로는 투자 얘기, 혁신성장 규제 해소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사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유류세가 일단 가장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는 우리 그동안 얘기 나왔던 10%보다는 더 세율, 인하율이 높아진 건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 인상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류세가 탄력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있고 상하로 30%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세율 구조가 기본 세율에서 11% 위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볼 때는 기본 세율보다 낮게 가져가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것입니다. 즉 15% 인하하게 되면 1리터당 볼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4만 정도 최대 인하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적어도 100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그 서민들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렸구나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되고 이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적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유류를 많이 쓰는 부유층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지적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역진 효과 얘기하시는 역진 효과 거죠?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부총리께서도 언론석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차가 2,500cc라고 그러면 그 이하가 대형차 이하가 85%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15% 인하되는 효과 2조 원이 서민들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그 트럭이 있습니다. 1톤 봉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1톤 트럭이 있는데 전체 1톤 트럭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60만 대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80%가 1톤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보니까 15% 내리면 휘발유는 말씀하신 대로 한 123원 정도 인하 효과, 경유는 87원 정도라고 하니까 경유가 근 100원 가까이 떨어지면은 그 부담이 많이 좀 덜죠. 그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번 국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그 효과 제대로 보려면 30%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내리기 힘든가 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많이 내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류 소비가 늘어나서 환경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가 상황이 과거에 이제 2008년에 유가당 150불 갔던 데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이번에 한 15% 정도가 그런 상황이라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올리고 10년 만에 이번에 유류세 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 그 당시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유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유가 흐름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거 보면 이 15%가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150불 이상 각곡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이 떨어지지 않았는 얘기를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 전망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78불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도 한 80불 이내로 가져가지 않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망 기관 같은 경우 100불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를 현 전망으로 보면 지배적인 전망이 80불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종량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폭을 나름대로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라면 이게 유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은 6개월로 잡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전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민간 투자 활성화 부분인데 여기 내용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 무슨 서류 작업 같은 데서 자꾸 지연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좀 대폭 그런 서류 작업들을 좀 간소해주겠다, 뭐 해결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참 관심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나 또는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각종 규제라든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인해서 지금 막혀있던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 작업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물론 겁니까? 기획재정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위한 별도의 무슨 추진단, 무슨 TF팀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LG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산업부와 기재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TF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거기 업체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슈를 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각종 규제와 그 투자 지원 상황은 그런 방식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요즘에 그 카카오에서 그 카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한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정부에서 나온 얘기,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정부의 스탠스, 방향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던데요. 제가 생각하기 맞습니까? 많은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물론 혁신성장의 4차 산업혁명, 즉 혁신성장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대립을 관계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관계되는 그 업체 간의 규제의 형평성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그리고 그 체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연내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그 새로운 공유 경제라든지 혁신 관련된 규제를 하나하나씩 이해관계 대립을 풀어나가면서 풀어보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IT 업체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업계에 있는 건 택시 업계가 이 협상장에 안 들어온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소위 말해 해커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기본적으로 과연 이것이 그 각 택시 업계나 그다음에 IT 업계 서로 간에 대화를 가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는 IT 업계가 새로운 그와 관련 수익을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그 택시 업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유나 이쪽에 대해서 컨셉의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효과가 일자리 효과라든지 투자 효과라든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만 더 이 공유경제 관련돼서 이 공유 숙박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에어비앤비 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금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숙박이 가능하지만 내국인들에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의 내국인. 도시의 내국인. 그럼 이것도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앞서 택시와 비슷한 이슈입니다. 그렇게 즉 지금 현재 숙박업계와 그리고 관광객 수요자와 그리고 IT 업계 그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오늘 그 오찬 간담회에서 공유경제 관련 간담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관광 패턴, 즉 이런 그 공유 숙박이나 공유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숙박업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유 숙박하는 그 계층 소위 말해서 업자들과 그리고 기존 숙박업계에 관한 규제 형평성. 그러니까 동일한 규제, 불법 영업에는 다 규제를 가야죠.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규제를 똑같이 해주고 소위 말해서 동등한 기회로 경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새로운 그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연말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 말씀하셨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인데 이 맞춤형 일자리의 성격이 그렇게 뭐 장기적이고 그렇게 오래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예산 주기상 연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자리 성격 차원에서 저희가 즉 공공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DB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베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청년의 경우에 요즘 최근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업의 직장의 분위기를 준다는 이런 부분, 소위 취업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신중년 40대, 50대 실직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력 효과라는 것을 이제 실직하거나 오래 계시게 되면 다시 재취업할 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조금 더 직장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재취업의 기회를 좀 더 확보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런 사업 성과를 봐서 내년 초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을 연계를 더 연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맞춤 일자를 편성했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넘기기 위한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걸 소위 말해서 일자리의 디딤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로 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없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또 이제 우리 일자리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 청년들이나 또 그 취업 준비생들의 부모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자식이 조금 더 양질의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는 언제쯤 나올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이제 소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규제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이 육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체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그런 민간 투자의 확대를 위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반가운 내용이 하나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참 요즘에 우리 제조업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산업 체질이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은 데서 나온 거라 이 내용도 상당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산업 구조 고도화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뭐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큰 방향은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은 업종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또 제조업도 IT화되면서 스마트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주력 산업에는 지금 반도체 하나만 지금 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서는 이런 주력 제조업과 경쟁의 강화를 위한 고도가 필요한데 즉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되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겠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수소경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해주고 그리고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 그런 것들 구조화를 해서 고도화 방안을 연내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오늘 또 어렵게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한테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참 어렵고 그리고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상황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 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실효성 여부 역시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집중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님, 그다음에 최영기 한림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일자리 아무래도 두 분이 다 고용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자리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대책에서는 그 핵심은 단기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를 일단은 지원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먼저 두 분 다한테 각각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단기 일자리도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에코붐 세대라는 그 잃어버린 세대가 되기 쉬운 그런 청년층이 지금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일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단기 일자리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쏟아서 일자리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건데. 예. 근데 문제는 IMF 이래로 이 고용 대책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이 청년들 일자리 책정되는 방식이 옛날부터도 다 공공근로 임금 책정 방식으로 일당으로 책정돼서 환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단기 일자리 만드는데 치중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인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필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대책에 끝나는 거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언제 나오느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장기적이고 그 안정적인 일자리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다시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오늘 나온 대책 보시면서 생각이 드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궁여지책이고 좀 군색한 단기 처방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지금 고용 한파가 원체 심하니까 정부도 방치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도 이제 들고 나와야 되니까 6만 개 단기 일자리를 들고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칫 이제 지표 관리를 위한 어떤 대책 아니냐. 지금 워낙 고용 지표가 나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그 의도가 들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러겠죠. 고용 대책을 이렇게 바로잡고 제대로 대처하는데 좋지 않은 그런 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긴박한 고용 위기에 닥쳤을 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단기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맛을 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게 연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대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내년 초도 연장할 수도. 아까 나오셨던 우리 이찬호 차관보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은 이게 내년 상반기 이렇게까지 딱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식의 단기 처방적인 일자리 대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딴 발표가 또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공공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이 기본으로 있고 그게 이제 32만 개에서 18만 개로 축소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강도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는 있고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단기 일자리 처방하고 병행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단기, 장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이 단기 처방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는 강도가 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가 약해졌다는 말씀은 정책 의지가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게 한 부분인가요? 올해 초에만 해도 32만 개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18만 개로 축소 조정해서 세밀히 따져보니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범주로 내려와서 따져보니 이렇게 축소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만들 때 생각하고 실제 실행을 고민할 때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라기보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비전은 제대로 제시해 준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새롭게 좀 더 고용 문제에 대해서 노동 존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고용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데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새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는 부응하기에 좀 어려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쨌든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니까 최 교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참 역대 정부에서도 잘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정부,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상황판, 그러니까 초기에 집권 초기에 일자리에 올인을 했죠. 그리고 뭐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이건 개선된 고용 지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구상했던 것과는 결과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달랐다는 말씀은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 일자리가 안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당초에는 32만 개 예상을 했고 그렇죠. 중반 들어와서 18만 개로 하향 조정을 했다가 지난 10월 초에 하는 전망으로는 지금 9만 개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30만 개, 18만 개, 9만 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자리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 비해 보면 참 무색한 그런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단기 긴급 처방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들고 나왔던 주요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정책 개혁을 해야 된다. 정책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고 그 주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노동존중 사회 이런 그 일련의 굉장히 친노동적이고 이런 정책을 펼쳐왔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고 기업들이 보기에는 고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채용 의지 이런 걸 위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의 일자리 정부로서 내세웠던 주요 고용 정책들이 실제 어떤 고용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은 토론과 정책적 검토, 어떤 시장에 대한 면밀한 그 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개혁해서 플랜 B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제안들을 들고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김성희 교수님, 우리 최 교수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김 교수님도 뭐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일자리 정부라고 하지만 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존중 정부로 이제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이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죠. 성장의 동력을 살리는데도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는 문제고 또 소득 양극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게 전향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제 고용 한파라는 상황이 겹쳤죠. 이게 이제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뭐 구조조정 요인이나 경기 사이클상의 변화도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돼 있는데 이게 정책적 처방으로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변해 버렸죠. 이런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태도를 분명하지 못했다는 양손을 거예요. 다 들어주는 방식이죠. 뭐 최저임금 인상을 했지만 뭐 산입범위 조정을 한다든가 노동시간 단축을 하지만 탄력제를 확대한다라는 논의를 한다든가 이게 정책 방향이 약간 이쪽도 손들고 저쪽도 손드는 예. 정치적 공방 속에서 방향성을 좀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지금 원칙이 없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두 분 다 탄력근무제 얘기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탄력근무제 얘기를 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또 김동연 부총리가 현재 탄력근로제는 3개월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부총리 이 정도 수치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정부가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입장을 좀 바꿨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에드벌룬을 띄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작년 금년 초에 그 근로시간 조정을 할 때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을 보면 여야 간의 그 이게 굉장히 지루한 공방, 타협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의지 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지고요. 예. 근데 방향으로 보면 정부가 그런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뭐 이런 그 약자들 그 저임 취약 근로계층을 이렇게 높여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거는 뭐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하는 개혁 임금을 좀 유연하게 뭐 개혁을 한다든가 예. 근로시간 운영을 좀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터준다든가 이런 유연한 고용 운영에 어떤 숨통을 틔워줘야 기업들도 이게 보텀업과 이 대기업 정규직들의 어떤 고비용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그 조화가 가능한데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보면 너무 노동계의 어떤 주문사항을 이렇게 들어주기 바쁜 그러니까 그 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최저임금도 좀 올려줘야 되고 근로시간도 52시간 가는 게 사실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하되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경직적인 부분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그런 게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탄력근무제 얘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뭐 최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정부의 이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조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많이 고려하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네. 사실 노동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뭐 노동계 입장에서는 과다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시작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네. 진행 과정으로 보면 이게 방향을 어디로 갈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정도로 혼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이걸 정상화하는 사안이라서 비정상적인 걸 사실 탄력제는 40시간제 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입한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탄력제는 프랑스가 35시간 갈 때 했고 독일이 36시간, 37시간 갈 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40시간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때 사실 탄력제를 반대급부로 교환을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40시간 도입하면서 이미 일찌감치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사안도 기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는데 이 사안에서 사실 탄력제를 확대하면 기대했던 효과는 사라지고 불규칙성이 증가하면 사실 시간이 줄어봐야 소용이 없거나 삶의 질 향상이 안 되죠. 또 하나 소득 감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노동 수당 줄여주는 그렇죠. 효과거든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으로 받았던 걸 이제 돈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거고 네.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전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 한파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에게 재앙이었는데 예. 사실은 이런 재앙과 같은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주안점은 없이 탄력제로를 하면 다 누출됩니다. 그나마 생길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도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예.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방향이 노동시간 단축에 이건 뭐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화하는 사안에서 섣부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붙는다. 그런 이건 철저히 이제 기업의 비용에 대한 고려만 있지 다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원래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가 이렇게 되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제 부분도 이제 이게 그 정책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은 탄력근무제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재개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최저임금 문제도 이미 내년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년에 최저임금 16.4% 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에 이제 1월부터 10.9% 추가 최저임금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52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시행되죠. 법적 처벌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 번 내년 상반기에 굉장한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의 고용 한파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하는 것까지는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고 노동 비용이 상승하는데 기업들이 옛날 같은 고용 관행을 보이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고 예.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동시에 좀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쭉 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 뭐 보완할 점 또는 뭐 어떤 시사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내보죠. 김성희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용 정책의 변화가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인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의 정부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제 정책 기조하고 고용 정책 기조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하고 경제 정책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사실 좀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흑자 재정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8조 흑자 재정이고 8월까지 24조가 세수 초과입니다. 예. 사실은 고용 한파라고 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면서 구조조정도 벌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흑자 재정을 피는 것은 사실은 긴축 재정 방식인데 어떤 나라도 아주 자유주의 국가조차도 적극적인 공공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시대의 방향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고용 창출도 이렇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유도 촉진하고 그것이 민간으로 반드시 확산될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이 근로자나 고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의 어떤 성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근로 조건이 안 좋냐, 왜 저임금이냐 이걸 따져보면 그 원인은 사실은 생산성이 낮은, 경쟁력이 낮은 그런 산업들이 방대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경제산업 정책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제대책이 나온 것이 일종의 맛보기나 내년도 경제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어떤 뭐 오프닝 게임 정도라고 저는 봐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어떤 산업구조 고도화나 자영업의 어떤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 같은 걸 준비하겠다. 오늘 나오진 않았어요. 뭐 연내 나온다고 하더군요. 예고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자들, 취약 노동자들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 부분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서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아쉬운 면도 많이 있으시지만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의 희망도 좀 볼 수 있었다. 좀 더 과감하고 배짱 좋게 좀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두 분 다 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좀 확정적으로 좀 과감한 좀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오늘 두 분 말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만 9천 명의 이 맞춤형 일자리 물론 단기고 뭐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분들한테는 이것도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소동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역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일 겁니다. 결국 정부의 고용 정책도 경제 정책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갈 거라고 봅니다. 비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